네, 이제 고성국 칼럼입니다. 오늘 칼럼은 이래서 권성동 사퇴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우선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권성동이 없으면 비대위 출범이 안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권성동이 없으면 새 원내대표를 3일이면 뽑을 수 있습니다. 3일 후에 새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지명하면 됩니다. 3일 늦는다고 어떻게 세상이 망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권성동이한테 비대위원장 지명권을 줌으로써 사태가 더 심각하게 꼬일 우려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를 거쳐서 당헌당규 개정하고 비대위 출범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과는 별도로 권성동 사태는 여전히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런지를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준석이가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지금 국민의당 사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보다 더 위험하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준석의 주장에 대해서 제가 논평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논평거리도 안 되는 그런 헛소리들이 잔뜩 있기 때문에 그 논평이나 논평할 가치가 있습니까? 다만 최근 들어 부쩍 유승민이나 이준석이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를 연상시키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험담과 위협이 계속되고 있어요. 배신자는 또 배신한다 는 격언이 현실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신자들은 또 배신한다. 5년 전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뒤에서 칼질을 해서 감옥에 보낸 이 배신자들이 누굽니까? 김무성이, 유승민이, 그리고 지금 분탕질 잔뜩 치고 있는 이준석이, 권성동이 이런 자들 아닙니까? 이 자들은 상대가 박근혜니까 배신했고 상대가 윤석열이니까 의리를 지킬 거다? 웃기는 소리. 의리관계로 따지면 김무성이는 박근혜 대통령 대선 때 총괄 본부장 했습니다. 의리로 따지면 유승민이는 박근혜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덕분에 재선 의원 되고 삼선 의원 되고 원내대표까지 한 자입니다. 이준석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비대위원으로 26살짜리 어린애를 중앙정치판에 데뷔시킨 자입니다. 의리관계로 따지면 도저히 세상이 무너져도 배신하면 안 되는 이 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하고 뒤에서 칼질해댔어요. 시저가 암살당할 때 맨 앞장에 섰던 브루투스는 시저의 양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저가 안심했던 거예요. 브루투스가 옆에 있으니까. 그 브루투스가 시저를 암살합니다. 어릴 때 외갓집에서 같이 놀던 친구라고 권성동이가 윤석열 대통령 배신 안 할 것 같습니까? 이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이 거의 마무리가 돼서 이제 비대위원장 지명만 남은 모양인데 그 비대위원장의 주호영이가 유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명권을 갖고 있는 자가 누구냐? 권성동입니다. 아니 그 자가 왜 지명권을? 원내대표니까. 원내대표니까. 지금 유일한 지도부니까. 이 자가 비대위원장을 지명할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다. 권성동이가 그거 비대위원장 지명권을 행사하려고 원내대표를 아직 사퇴를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비대위원장은 선출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명하면 끝이에요. 그 권한, 자기 후계자를
세우는 그 권한을 권성동이가 자기가 끝까지 행사하고 그만둬도 그만두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안이 없다. 어디 국민의힘에 주호영이 말고 사람이 없어요? 주호영이야말로 제가 지난번에 비대위원장 지명될 때부터 반대했던 자입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도대체 비상 상황에 뭐 하나 제대로 똑부러지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갖고 있지 않다. 자, 주호영이가 비대위원장 하자마자 뭐 했습니까? 수해 복구 나간다고 해갖고서 김성원이 망언 터져 나와서 코너에 몰리기만 했잖아요. 이런 자가 대안이 없다고 지금 다시 비대위원장으로 지명된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황정수라는 좌파 판사의 판결 자체가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법원의 판결이 있는데 그 주호영이를 논리는 다르지만 똑같은 얼굴을 다시 비대위원장으로 선임을 해요? 추대를 해요? 우선 국민들이 야, 저 정도 뭐 상황이 생겼으면 뭐 좀 변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어떻게 또 주호영이냐? 또 권성동이고 또 주호영이냐? 이런 소리 안 할 것 같습니까? 실제로 당 일각에서 주호영이보다 김태호가 낫다. 아, 윤상현이도 있지 않냐?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홍문표는 어떠냐? 사선의 홍문표. 나이가 좀 많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비상 상황을 관리하기에 경륜이 있지 않냐? 김태호 어떠냐? 그야말로 당내 개파 활동 하나도 없이 여러 경험을 거친 화합형 인사 아니냐? 이런 사람이 비대위를 맡아야 어수선한 당을 수습하기가 쉽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김태호 얘기가 나오자 이게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친윤계인지 친권계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친권계라고 봅니다. 권성동계 쪽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 권성동의 공개 사퇴를 요구한 사람인데 어떻게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바로 이 대목에서 왜 권성동이가 원내대표 사퇴를 거부하고 끝까지 비대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사퇴하겠다고, 그것도 사퇴하겠다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직 뭐 거치 표명을 하겠다고만 돼 있는데 대체로 비대위원회 구성되면 사퇴할 거라고 추측을 하고들 있는데, 어쨌든 왜 비대위 구성까지 맞춰놓고 나서 자기 거취를 밝히겠다고 고집 부리는지가 그대로 드러났어요. 새 비대위원장에 자기 권성동 사퇴를 요구했던 중진들은 절대 못 올라오게 하겠다고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공개적으로 권성동 사퇴가 문제 해결의 출발일 수밖에 없다. 그 권성동 사퇴를 요구한 중진 의원들이 3명 있습니다. 5선의 조경태, 4선의 윤상현, 3선의 김태호. 이 3사람이 공개적으로 권성동 사퇴가 선행 조건이다, 이렇게 요구해 왔어요. 권성동이가 지금도 원내대표직을 던지지 않고 버티면서 비대위원장을 자기가 임명하겠다고 고집 부리고 있는 것은 이 3사람이 비대위원장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얼마나 치졸한 정파정치, 정략정치의 천박한 모습입니까? 무능으로 당을 완전히 누란의 위기에 빠뜨려버린 자가 자기를 반대한 사람이 후임 비대위원장이 될까봐 그거는 막고 가겠다고 지금 고집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권성동 사퇴를 다시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래서 이자가 자기랑 뜻이 맞는, 자기 말 잘 들을 것 같은 주호영이를 다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해서 당을 여전히
자기 손아귀에 볼권 쥐고 가겠다고 하는 속내, 그 천박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자를 쳐내지 않고 무슨 놈의 당의 혁신과 쇄신과 거듭남이 가능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권성동의 즉각 사퇴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권성동 사퇴를 요구한 김태우는 안 된다. 이게 친권성동계의 주장이라 그러는데 김태우는 지금 비대위원장에 관심이 없어요. 하라 그래도 안 할 겁니다. 왜? 당대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비대위원장에 나가면 당대표 출마를 못 하잖아요.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이 권성동계는 혹시 김태호 같은 사람이 비대위원장이 돼서 권성동에 정치적으로 칠까봐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한테 여전히 당의 미래가, 당의 운명이 맡겨져 있다는 것, 이 사실이야말로 정말 통탄할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권성동의 즉각 사퇴를 요구합니다. 네. 먼저 이 김대중 주필의 주장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칼럼 제목은 윤 대통령 달라져야 한다 2입니다. 2. 윤 대통령 달라져야 한다 1을 한 달쯤 전에 칼럼으로 썼는데 그 후속편에 해당되는 주장을 오늘 했습니다. 앞부분에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김대중 주필도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몇 가지 좀 서설을 썼어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좌파 정권 때에는 좌파 언론과 이른바 좌파 시민단체들 집권 3개월이 아니라 집권기간 내내 비판을 삼가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떠받들었다. 그런데 우리 보수 언론은 김대중 주필은 조선일보가 아직도 보수 언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수 언론은 3개월도 지켜보지 않고 비판에 나서고 있는데 이게 보수 언론의 단점이라면 단점이고 아무리 보수 정권, 보수 대통령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비판에 나서는 그 점이 보수 언론의 또 장점이라면 장점이다. 이렇게 먼저 서설을 깔고 있습니다. 저는 김대중 주필의 정론 언론인으로서의 이런 자세의 진정성을 인정합니다. 그래 놓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아주 신랄한 비판과 대안 제시가 이어지는데요. 자, 우선 비판부터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 내홍의 핵심이 무엇인지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내 정치에 휘말렸다. 이준석의 내부 총질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헛발질만 빈번히 했고 윤핵관 문제를 조정하는 데도 한계를 드러냈다. 부인 문제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명쾌히 대응하지 못했다. 사실 그런 것들은 나라 일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 주류적 사안들은 아니지만 내셔널 어젠더는 아니지만 우리 정치라고 하는 곳이 워낙 혼탁해서 본류보다는 지류에서 흙탕물이 더 많이 튄다는 것을 그는 터득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어제까지의 윤석열 대통령의 과제였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과제는 그것과는 결이 다른 것이다. 차원이 다른 것이다. 지금의 국면은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에 있었던 자질론이라든지 인사의 편협성이라든지 대통령의 경험 부족이라든지
이런 차원을 넘어서 나라를 바로 살리는 국생, 나라를 바로 살리는 국생의 국면이다. 그것은 야당과의 전쟁을 의미할 수밖에 없고 부정과의 전쟁을 의미할 수밖에 없으며 공정과 상식을 지켜내는 윤석열의 전쟁일 수밖에 없다. 바로 그 길이 우리 국민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은 진짜 이유이기도 하다. 자, 여기까지가 비판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언 또는 대안 제시입니다. 김대중 주필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야당과의 협치 물 건너갔다. 이재명을 소환함으로써 이재명을 법정에 불러냄으로써 이재명과의 협치, 민주당과의 협치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협치 대신에 대장동을 선택했다. 따라서 이재명을 법정에 세우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요즘 민생에 매달리다시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민생 경제의 어려움은 세계 경제적인 문제고 세기적인 문제고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이념적인 문제다. 우리나라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달라질 문제도 아니고 대통령이 매일 현장을 찾는다고 해서 풀어질 문제도 아니다. 이제는 이렇게 몸으로 때우는 민생으로 승부할 때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부터 취임한 후까지 자신의 보수적 이미지를 중화시키려는 듯 한 행보를 여러 차례 했는데 그게 좌파와의 전쟁에서는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협치 물 건너갔고 민생 개선에도 한계가 있고 경제 회복도 당장은 어렵고 중도층 포용도 별로 효과가 없다면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가야 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나라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그 길에서 윤석열의 길을 찾아야 한다. 그 윤석열의 길, 바로 그것이 공정과 상식의 길이다. 공정에 어긋나면 어느 누구도 어느 권력자도 가차없이 처단해야 하고 상식을 벗어나면 그게 누구든 심지어 대통령 자신과 가족까지도 대가를 치르게 하는 엄격함만이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다시 얻게 될 것이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보수의 정체성 위에서 바로 설 수 있다. 이게 김대중 주필의 주장입니다. 이제 제 의견을 조금 보태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6개월 전에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선택한 이유는 자명합니다. 문재인 이재명을 심판하고 좌파를 척결하고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는 윤석열 후보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국민의 부름에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을 만들어준
자유파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응답하고 거기에 부응하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행동은 뭐냐? 문재인, 이재명 좌파 세력을 척결하고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것을 국정 운영에서 표현해주고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권양숙이를 내려가고 또 김정숙이를 서울에서 만나고, 그거 김건희 여사가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때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굉장한 혼란과 동요를 겪었습니다. 이재명, 문재인, 이재명을 척결하고 좌파들을 척결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달라고 뽑은 대통령의 부인이 어떻게 척결해야 될 저 상대를 예우를 갖춰서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오는가. 그 혼란과 동요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우려와 의구심이 생겼고, 그것이 민심 위반과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해야 돼요. 문재인을 계속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하면서 갈 건지, 이재명이를 계속 제1야당 대표로 상대해 주면서 갈 건지, 아니면 대한민국을 무너뜨린 이자들의 범죄 행위들을 낱낱이 밝혀서 법정에 세우고 감옥에 보낼 건지. 소소한 실수들은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자유파 국민들의 윤석열에 대한 선택의 핵심, 좌파 척결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달라 하는 이 가장 핵심적이고 유일한 이유, 이 문제에 관해서 이제는 선택으로, 이제는 행동으로 결단해야 된다. 모든 문제는 거기에서부터 풀려져 나가는 것이다. 김대중 주필의 칼럼에 사족을 다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행동으로 선택할 때다. 이 점을 좀 첨언해서 강조 말씀드립니다. 네, 고성구 칼럼입니다. 한 번은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 네, 오늘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개편 쇄신 작업의 일환으로 문책경질이 된 정무수석 산하에 제1 정무 1비서관, 정무 2비서관으로 정무 1비서관에는 전희경 의원, 정무 2비서관에는 장경상 국장, 이 두 사람을 임명한다고 합니다. 또 2급 이하 선임행정관, 행정관, 행정요원들에 대한 후속 인사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인사개편 외에 일부 조직구성 변화도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를테면 시민사회 수석실 산하에 있던 디지털 소통비서관실, 그러니까 이거 SNS 담당하는 비서관실인 것 같아요. 이거를 홍보수석실 산하로 이동할
하는 그런 개편도 할 거라고 합니다. 자, 제가 대통령실 개편이 이런 식으로 1차 마무리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제가 칼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개편은 새 정부 출범, 대통령실 구성 불과 2달 또는 2달 반 만에 이루어진 개편이고 쇄신입니다. 빨라도 너무 빠르게 했어요.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대통령실 구성이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의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구성을 잘못했으니까 2달, 석 달 만에 바꿀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정들이 발생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땜질 처방, 미봉적 처방이 불가피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취임하고 대통령실을 구성을 했는데 불과 2달, 석 달 만에 전부 다 싹 바꾸자. 이건 100%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대통령이 인사를 그런 식으로 하면 대통령실에서 일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람들도 그러면 저는 2달 만에 또 잘리나요? 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돼버립니다. 장관들은 청문이라는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임명도 쉽지 않지만 경질도 쉽지 않아요. 경질하고 나서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을 청문, 그 어렵고 복잡한 청문 절차를 또 거쳐서 할 생각을 하면 교체라는 용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면에 비서실은 그야말로 대통령의 비서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제가 있으면 바꿀 수 있고 보완할 수 있고 교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대통령의 입장이고 교체당하고 경질당하는 비서관 행정관들의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대통령실을 누가 좋다고 가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도 저는 이번에 문제가 있는 부분만 우선 땜질하고 미봉하고 갈 수밖에 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고충을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런 식의 땜질 처방과 미봉적 조치가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겠으며 대통령실에 일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납득시킬 수 있겠는가? 쉽게 말해서 정무 1비서관, 정무 2비서관을 경질하면서 정무수석을 그냥 유임시키면 그 정무수석이 과연 영이 서겠는가? 시민사회 수석에 3명의 비서관 또는 2명의 비서관을 문책경질하면서 또 비서관까지 옮겨가면서 시민사회 수석을 그냥 놔두면 그 시민사회 수석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그 사람의 개인적 역량과 관계없이. 인사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는다고 하는 말도 있어요. 교체를 하려면 적어도 수석급에 대한 경질부터 하고 순차적으로 비서관급, 행정관급으로 가는 것이 아마 맞는 방법이었을 겁니다. 뭐 역대 대통령들의 비서실 개편은 다 그렇게 됐습니다. 비서실장과 수석들에 대한 교체를 통해서 면모를 일신하고 분위기를 쇄신하고 그러면서 비서관급 이하 인사는 그렇게 되면 언론에 나오지도 않고 그냥 조용하게 처리가 되어 왔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문제 제기를 많이 받은 비서실장과 수석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로 뭔가 개편을 하려다 보니까 개편을 하고도 개편 효과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저는 이거 불가피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불가피하다. 그러나 저는 뭐 특정 시점을 정해놓을 상황은 아니지만 연말연시를 기해서 지금 국민의힘도 새 비대위가 구성되고 전당대회 준비를 하면 뭐 연말연시에는 완전히 새로운 진영으로 국민의힘이 갖춰지지 않겠습니까? 그 시점에 대통령실의 전면적인 개편을 제대로 한번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실장 이하 전 수석들이 사표 다 모아가지고 대통령한테 갖다 드리고 대통령실을 다시 한번 짜 주십시오. 저희들을 재신임 하셔도 다시 판을 짠다는 큰 그림 속에서 재신임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번에는 미봉적 조치가 불가피하지만 연말연시에 당 그리고 비서실 뭐 그 시점 가서 뭐 필요한 경우에는 뭐 정부의 일부도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지금 장관들은 크게 문제 있는 장관들이 없거든요. 그러니 대통령실과 당의 전면적 재편과 재구성을 그 시점쯤에는 한 번은 매듭 짓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점을 전제로 오늘 내일 발표될 대통령실의 인사쇄신과 개편의 문제의식을 저희들이 적극 받아들이고 지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고성구 칼럼입니다. 정부 지원에 의존하면서 시민단체냐. 윤석열 정부가 감사원이 말이죠. 그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실태에 대한 감사에 나섰습니다. 또 국무총리실 소속 시민사회위원회 폐지를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반발이 터져 나왔는데 시민단체 지원을 줄여서 견제를 받지 않겠다는 의도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죠. 이번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실태에 대한 감사는 문재인 좌파 정권 5년 동안 정치 권력과 좌파 시민단체들이 어떻게 얽혀왔는지 그 커넥션 실태를 파악하고 해체하기 위한 작업의 출발입니다. 지난 문재인 좌파 정권 5년 동안 실제로 이 정권의 실세, 이 정권의 주인 노릇한 이 시민단체, 민노총, 정교초, 뭐 민변, 참여연대 그 출신 사람들이 전부 고위 요직들을 차지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양상을 보면 문재인 좌파 정권과 좌파 시민단체, 좌편향 시민단체들 간의 커넥션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실태에 대한 감사에 나선 겁니다. 감사가 부당하다고요? 정부 돈이 단 1원이라도 나가면 그 돈이 제대로 쓰여져 있는지를 보기 위한 감사의 권한이 있습니다. 싫으면 안 받으면 돼요. 싫으면 안 받으면 돼. 뭐 그럴 리도 없겠지만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 고성국 TV에게 뭔가 지원하겠다 그러면 저 무조건 거절입니다. 왜? 돈을 받는 순간 감사를 받아야 되니까. 저는 그렇게 간섭당하고 싶지 않거든요.
간단합니다. 이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정부 돈을 받지 않으면 감사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부 돈을 무슨 명목으로든 받으면 그 돈은 국민 세금이기 때문에 그 세금이 제대로 쓰여졌는지를 정부가 들여다보겠다고 하는데 거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건 마치 이 파우스트와 메피스토펠레스 간의 이 거래 같은 겁니다. 영혼을 판 대가로 뭔가를 지불해야죠. 그게 싫으면 안 받으면 돼요. 저는 오랫동안 제야 민주화 운동을 해왔습니다. 학생운동 때 민주화 운동을 했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민주화 활동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감옥도 갔다 왔습니다. 감옥 갔다 온 다음에도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제가 한 5년간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했던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1991년부터 1996년까지인데요. 제가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하면서 그 단체의 이 운영위원장을 했는데요. 상근하면서 했죠. 당연히. 그게 제 주 본업이었어요. 근데 저 돈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밑에서 상근 직원이 2명 있었는데요. 그 상근 직원 2명한테 제가 준 월급이 50만 원씩입니다. 뭐 당시 물가를 감안하면 지금 50만 원하고는 조금 더 가치가 더 나갔겠습니다만 50만 원 줬어요. 그 50만 원 어떻게 만들었냐? 나라정책연구회라는 시민단체의 회원들이 낸 회비를 갖고 만들었어요. 일체 정부 돈 받지 않았습니다. 기업 돈도 받지 않았어요. 저희가 이 나라정책연구회라는 시민단체는 정부와 정치권을 감시하기 위한 정치적 시민단체였거든요. 그래서 의정 감시 활동을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의정 감시 보고서도 최초로 냈습니다. 각종 이 정책 세미나를 통해서 정치권을 통렬하게 비판하고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그거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들잖아요. 프레스센터 빌리는데도 몇십만 원 들어가고 작은 보고서 만들어내는데도 한 달에 한 번씩 회비 만들어내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또 그런 거 하기 위해서는 상근자들이 최소화 인원으로 줄여도 2명은 필요하더라고요. 그 돈을 전부 다 우리 그 회원들이 다 십시일반으로 낸 회비로 충당했습니다. 돈이 모자라면 사업을 줄였어요. 그래야 시민단체의 그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정치적으로 오염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시민단체를 그렇게 했어요. 시민단체 활동을. 그러다가 제가 96년 총선 때 직접 그 공천 혁명에 뛰어들게 되면서 제가 제일 먼저 정리했던 게 그 나라정책연구회라는 시민단체의 제 직책을 전부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겸임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이렇게 엄격하게 원칙을 지켜가야 시민들이 그 시민단체를 믿고 사랑해 주십니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좌파 정권하에서 시민단체랍시고 거들먹거렸던 자들 전부 부패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예외가 있겠죠. 제가 전부 다 세세히 들여다보지 못했으니까 억울하게 생각하시는 이 시민단체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시민단체를 활동했던 동료로서 제가 미리 양해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정의양 같은 거 보십시오. 윤미향이가 그 위안부 할머니들의 보상금까지 횡령해갖고 개인 돈으로 쓰잖아요. 이 박원순이가 시장하면서 10년 동안 시장하면서 각종 좌파 시민단체, 박원순이가 우파 시민단체한테 지원 줬겠습니까? 각종 좌파 시민단체한테 서울시 예산, 그러니까 서울 시민의 세금이죠. 1조 이상 뿌렸습니다.
돈잔치 한 거예요, 이자들이. 이건 시민단체가 아니에요. 협작꾼들이지. 정상 몰입애들이지. 그래서 저는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정부 지원만 들여다보는 거예요. 왜? 정부 돈이 나간 것은 들여다봐야 되니까.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실태에 대한 감사를 나선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의무적인 얘기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대한 규정은 문재인이가 2020년 5월에 만들었어요. 그거 다시 들여다보고 필요하면 해체하겠다는 겁니다.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입니다. NPO라고 하는 개념도 같이 있습니다. Non-Profitable Organization. 비영리단체, 비정부단체. 영리를, 돈을 탐하지 않고 정부에 예속되지 않는 것이 시민단체의 정신이에요. 그럼 어떻게 운영하냐?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예요. 시민들이 이 단체 필요해 해서 십시일반으로 후원해주는 그거 갖고 활동하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그 필요성을 납득시키지 못해서 후원을 못 받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은 하고 싶고 뭔가 폼은 잡고 싶고 그래서 기업에다가 가서 기업 가서 돈 뜯고 정부 지원 뒷돈으로 받아가면서 겉으로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민단체처럼 폼 잡고 필요할 때마다 좌파 정권의 이 동원 세력으로 전락하고 정부 지원에 의존하면서 스스로 쪽팔리지도 않습니까? 정부 지원 받아가면서 어떻게 시민단체라는 명함을 들고 다닙니까? 이것은 제가 뭐 좌파를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젊은 시절 한때 이 시민운동을 치열하게 했던 사람으로서 지금 우리 사회에 빛과 소금과 같은 이 시민단체 활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려면 쪽팔리지 말고 좀 당당하게 해라. 정부 돈 받고 어떻게 정부를 비판하며 기업 돈 받고 어떻게 기업을 견제하냐. 다 때리치워라. 그런 식으로 하려면. 시민단체 욕보이지 마라. 네, 그 말씀 드립니다. 네, 고성국 칼럼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정진석 부의장 사퇴하고 비대위원장에 전념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 정진석이 지금 국회 부의장을 하고 있습니다. 욕심 사납게 양손에 떡을 든 형국입니다. 한 손에는 국회 부의장, 한 손에는 비대위원장. 예, 권성동이가 원내대표 5개월 만에 사퇴를 하면서 뭐 장문의 이 변명과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사퇴를 했습니다. 뭐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다만 이 권성동이 좀 쉬겠다 했는데 쉰다면 어떡할래? 전당대회에 나올래? 당대표 출마합니다. 했더니 천천히 생각하겠다 했어요. 나올 생각이 있는 거죠. 사람의 욕심에는 끝이 없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예, 어쨌든 권성동이 사퇴하고 정진석 비대위가 출범했습니다.
2000년 이후만 계산하더라도 10번째 비대위입니다. 정진석 비대위 탕평 인선을 추구하겠다 이렇게 내세웠는데, 그러면서 탕평 한답시고 최재형한테 비대위 참여를 부탁드리겠다고 했어요. 최재형이 비대위원이 되면 탕평이라고요? 네, 이자들 수준이 그렇습니다. 제가 장고 끝 악수라고 어제 논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최재형이가 그동안 했던 말과 안 맞는다 하고 고사했어요. 그동안 했던 말은 뭐냐? 정진석이가 비대위 출범에 반대했거든요. 최고위로 복귀해야 된다 이랬거든요. 그랬다가 무슨 비대위원장을 맡냐? 최재형이한테 한 방 맞았죠. 정진석이가. 그런가 하면 조경태, 노름판도 아니고 반나절 만에 갑자기 비대위원장이 바뀌냐? 반나절 만에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반나절 만에 박주선 비대위원장에서 정진석이로 바뀐 것을 꼬집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했어요. 윤핵관들이 후퇴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더 강화되는 듯한 느낌을 준다. 탕평 비대위라고 하는 그럴듯한 말로 이게 수습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최재형을 비대위원으로 하면 탕평이 된다? 이런 발상도 황당하기 짝이 없고, 박주선 위원장이 불과 반나절 만에 정진석 위원장으로 갑작스럽게 바뀐 그 과정과 내막도 우선 당의 중진 의원들부터 납득을 못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정진석이는 이준석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한마디 했어요. 이게 비대위원장 추대된 직후에 기자들과의 얘기에서 했습니다. 그 바람에 엄청 두들겨 맞았습니다. 할 일이 그렇게 없냐, 이준석이나 만난다 그러게. 그런데 이준석이가 이 정진석 비대위를 다시 가처분 신청을 하자 이번에는 이준석이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앞으로 이준석이를 상대하지 않겠다 이랬어요. 그야말로 반나절 만에 이준석이가 가처분 신청하니까 획 돌아서서 적대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면서 정진석이가 아주 심각한 말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기국회 내에 올해 안에 전대 치르는 것은 물리적으로 좀 힘들다. 내년에 하자는 거잖아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기왕에 맡은 비대위원장 한두 달 하고 그만두는 거는 싫다. 한 6개월 이상은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우선 정진석의 개인 욕심이 사심이 담겨 있는 발언입니다. 둘째, 이준석이가 사법 처리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사법 처리가 안 되고 어찌어찌 해서 이 당원권 정지 6개월이 풀리면 또 추가 징계로 축당되지 않으면 다시 당대표 출마하는 걸 적어도 당헌당규상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 여지를 지금 이준석이 쪽에다가 주고 있는 것 아니냐. 내년 전대 얘기를 하는 것은. 이준석이가 제일 듣고 싶은 얘기죠. 그 얘기가. 셋째, 권성동이가 정진석이를 지명했는데 권성동이가 당대표 한 몇 달 쉬고 당대표 나오겠다고 노골적으로 지금 입장 표명을 한 상태입니다. 권성동이한테도 시간이 필요해요. 원내대표 하면서 수많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거를 수습하고 무마하고
또 세력을 추스러서 다시 당권에 도전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나는 이 정진석이의 내년 올해 안에 전대는 어렵다. 내년 전대로 가야 된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자신을 위한 메시지이고 이준석에 대한 메시지이고 권성동에 대한 메시지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주 교활한 메시지죠. 그러면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얘기까지 했습니다. 비대위원장 되고 하루가 안 됐는데 이렇게 사고를 칩니다. 한번 보십시오. 기자들이 비대위 인선, 비대위원 인선입니다. 관련해서 용산, 그러니까 대통령실과의 조율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대통령실과 어떻게 조율할 거냐, 조율하고 있냐, 이런 질문을 기자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누가 비대위원장을 하건 정해져 있습니다. 비대위원 인선은 당의 문제입니다. 당의 여러 원로들과 당원들의 뜻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이 정진석 이자가 뭐라고 답변을 했나 보십시오. 대통령실에 비서실장과 통화를 해서 일단 비대위원 인선은 마치는 대로 알려드리겠다. 그거 얘기했고 일단은 제게 전권을 준 것으로 이해하겠다고 이야기했고 비서실장도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내용은 비대위원 인선은 자기가 정권을 갖고 행사하겠다. 그리고 인선을 마치는 대로 알려드리겠다지만 도대체 이런 얘기를 비서실장과 통화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걸 고지고대로 들을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결국 대통령실과 다 조율하는구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는 거냐라고 하는 좌파들의 공격에 빌미를 주고 있는 겁니다. 욕심이 사나운 거지 정무감각이 뛰어난 게 아니에요. 또 비대위원장 지낸 다음에 당대표 출마하실 거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도 정진석이든 누구든 비대위원장의 답변은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당의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 비상투입된 소방수입니다. 제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상지도부가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이자가 뭐라 그랬냐면 모르죠 뭐. 내가 비대위원장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잘 해내면 당원들이 또 전대에 출마하라는 요구가 있을지도. 요구해 달라는 거예요. 뭐야 도대체.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에 묻어나는 이자의 끝없는 욕심, 교활함. 그래서 제가 장고콧 악수를 뒀다고 어제 논평한 겁니다. 자, 국회법 20조 1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장, 국회 부의장은 특별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 이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국회의장과 국회 부의장입니다. 세 사람이에요. 부의장이 둘이니까. 이 세 사람은 의원 이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의원은 의원직을 겸직해야만 되는 거죠. 왜? 국회의장이나 부의장은 의원 중에서 선출하니까. 이거 말고는 어떤 직도 겸할 수 없다 돼 있어요. 국회의장이나 국회부의장이 당대표를 한다거나 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이사를 한다거나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국회의장은 선출된 순간 당적을 이탈해요. 공정한 국회 운영을 위해서. 부의장들은 당적 이탈까지는 요구받지 않지만 그래도 관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진석이는 당대표에 해당되는 비대위원장을 맡았어요. 그러면서 국회부의장을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좌파 중에 정청래라는 자가 있습니다. 아주 거친 정청래라는 자가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에 출마해서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이자가 국회 과방위원장을 같이 맡고 있어요. 이거 가지고서도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니 국회 상임위원장이 최고위원 당직을 같이 겸하면 어떡하냐. 하나는 내려놔야지. 너무 욕심이 사납다. 또 국민의힘 쪽에서도 국회 상임위원장직을 사퇴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둘 중 하나는 내려놔라. 이건 국회 관행이란 말이에요. 상임위원장과 지도부 겸직도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상임위원장도 아니고 국회 부의장, 지도부도 아니고 그중에 비대위원장입니다. 이거 두 개를 겸직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러자 사실은 정청래가 둘 중에 하나는 내려놔라고 하는 당 안팎의 공격을 받고 아무 소리를 못하고 대가리 쳐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진석이를 딱 보고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뭐라 그랬냐? 정 부의장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직한 거 국회 관례를 과감하게 깬 일이고 참 잘했다. 이게 얼마나 창피한 얘기입니까? 더구나 이 정진석은 올해는 좀 어렵다. 조기 전대가 내년 초에 해야 되겠다고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번 정기국회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중요한 정기국회에 전념을 해야지 여기에 전당대회까지 같이 해서는 곤란하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너무너무 중요한 정기국회와 관련해서 국회 부의장 자리에 있는 사람과 그 이상으로 중요한 당을 수습하고 당 지도부를 선출할 비대위원장을 능력도 없는 정진석이가 볼끈 움켜잡고 가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능력이 있건 없건 이걸 겸직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그래서 저는 국회 부의장직을 빨리 내려놔라. 국회 부의장 할 사람 세고 셌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비대위원장직에 전념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국회 부의장 자리가 더 무겁겠습니까?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자리가 더 무겁겠습니까? 경중왕급은 가릴 줄 알아야지. 더 무거운 자리에 전념해야지. 두 배를 마신다는 심정으로 비대위원장을 맡겠다면서. 마땅히 국회 부의장 자리를 내려놓고 몸으로 내가 비대위원장에 전념하겠다고 하는 결기를 보여야지. 그 점에서 국회 부의장 사퇴하고 비대위원장에 전념하라. 제가 그렇게 주문합니다. 네, 이제 고성구 칼럼 보내드리겠습니다. 정객이 아니라 전사가 필요하다. 먼저 유건희 선생의 칼럼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시대엔 그것을 이끌고 갈 신주류가 떠올라야 한다고 필자는 소망했다. 오늘의 한국 자유세력은 과거의 범주로는 담아낼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5년 전, 10년 전, 15년 전 보수시대와는 많이 달라졌다. 오늘의 자유 세력은 이 달라진 시대 환경, 시대 정신을 반영해야 한다. 그것을 견인할 신주류가, 그것을 견인할 신보수주류가 등장해야 할 때가 됐다. 이제 그러면서 유건희 선생은 이와 관련해서 필자는 신주류가 될 만한 하나의 모델로서 한동훈 장관 같은 타입을 예고한 바 있으나 언뜻 떠오른 하나의 연상이었을 뿐 나는 그와 사적 공적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다. 또 이봉규 TV에 출연한 서정욱 변호사는 신주류의 또 다른 후보감들로 전희경,
배현진, 박수영, 이원석을 추천하기도 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분명히 하자면 이런 이름 대기는 꼭 이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러한 거명은 어디까지나 신주류, 신세대, 새 인물상을 바라는 절실함의 한 표현으로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 근데 왜 이런 절실함을 갖게 됐는가? 국민의힘 돌아가는 꼼새를 보니 그런 절실함이 절로 솟아올랐다. 이준석이 분탕을 치는가 했더니 권성동이 나와 욕심을 부리고, 권성동이 물러나는 듯 싶더니 그 다음에는 주호영이 나타나고, 그러더니 또 정진석이가 나왔다. 이준석이, 권성동이, 주호영이, 정진석이, 이런 인물 시리즈에 공통된 게 느껴졌다. 공통점이 느껴졌다. 이들은 다 일관된 가치론적 원칙주의와는 거리가 먼 그야말로 직업 정객들이란 사실이다. 직업적 정객들이라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 정객들, 적어도 한국 자유진영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지금 이곳의 비상상황에서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이런 정객들의 활속이 터가 되는 것이 썩 달갑지가 않다. 고성국TV도 정진석 비대위원장 등장을 이런 각도에서 우려했다. 네, 이렇게 정객들과 전사들을 구별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정객으로는 안 되고 전사여야 되는가를 류건희 선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사파는 진보 세력이 아니다. 자유체제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존중하는 합리적 진보 세력은 더욱 아니다. 그들은 조지 오웰이 그린 1984류의 전체주의 일당 독재 세력, 민중민주주의 독재 세력일 뿐이다. 이런 무서운 세력과 싸워서 이기기에는 앞에서 거론한 이준석, 권성동, 주호영, 정진석 같은 이 정객들은 너무나 취약하고 너무나 안일하고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기회주의적이다. 그들에겐 목숨 걸고 사수해야 할 철학도 신념도 원칙도 없다. 따라서 신뢰할 수 없다. 자유진영을 이끌어갈 신주류 등장을 소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저들 직업정객들 가지고 어떻게 극좌 전체주의 일당 독재 세력이 도발한 이 치열한 한국 내전, 코리안 시빌워에서 자유세력이 이길 수 있겠는가? 저 정객들은 전체주의 혁명이 뭔지도, 이게 지금 내전인지도, 내전 때는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도 전혀 인식이 없다. 그저 표라면 아무리 앞뒤가 맞지 않아도 무슨 신용이든 다 할 그런 자들일 뿐이다. 그들은 지금도 자기 정치, 당권 주고받기에만 전력 투구하고 있다. 그래서 신주류 형성은 절체절명의 시대적 요충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정치, 경제, 사회, 미디어 기득권에 길들이기를 거부하는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고 신주류 형성에 유의했으면 한다. 철학자 버트랜드 러셀은 극좌혁명에 대응하는 열정적 회의주의자, 전투적 자유주의자들을 찬양한 바 있다. 그런 자유주의 전사는 독선에 빠지지 않는, 그러나 열정적으로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열정 없는 정객들일랑은
이 비상 상황에서만큼은 좀 자리를 비켜줬으면 좋겠다. 예, 이런 칼럼입니다. 예, 유근희 선생과 마찬가지로 저도 여러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3차 이념전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3차 이념전쟁. 전 세계적으로는 이미 승부가 나버린 이념전쟁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간의 이념전쟁. 이것은 150년 전에 시작돼서 30년 전에 끝났습니다. 150년 전에 시작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간의 이념전쟁이 30년 전인 1990년대에 자유민주주의의 완벽하고 일방적인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공산주의 이념을 고수하고 있는 몇몇 나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중국이 그렇고 북한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고약한 변종 바이러스처럼 변형돼 버린 공산주의인 주체사상과 155마일 휴전선을 두고 전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정전 상태입니다. 일시 전쟁을 중지한 상태일 뿐입니다. 마지막 냉전의 고도처럼 남아있다고 하는데 이 이념전쟁이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로 끝나기 전까지는 이 전쟁은 끝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우리 한반도에 있어서 세 차례에 걸친 이념전쟁의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단계는 퍼스트 스테이지는 언제였냐? 1945년에서 1953년까지였습니다. 이때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절대적으로 분리했습니다. 한반도와 공간적으로 가까운 소련과 중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김일성이가 한반도의 반쪽을 먼저 공산화시키고 그리고 대한민국 안에서도 가장 조직화된 박헌영의 남로당이 손을 잡고서 이승만 세력과 싸웠던 겁니다. 그 절대적으로 불리한 이 첫 번째 이념전쟁 단계에서 6.25 전면 기습 남친 전쟁까지 겪으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우리 자유민주 세력이 공산주의 세력을 격퇴했어요. 우리 대한민국 자유우파 세력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유엔의 힘과 미국의 힘으로 이걸 버텨냈어요. 1차 이념 전쟁은 그래서 절반의 승리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세컨드 스테이지, 두 번째 이념 전쟁은 언제부터 있었냐? 1961년부터 1979년까지 있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은 박정희 대통령이, 저쪽은 김일성이가 무한 체제 경쟁을 벌였습니다. 경제력으로, 군사력으로, 이념으로 무한 체제 경쟁을 벌였습니다. 북한이 주체사상을 만들어내면 박정희 대통령은 그것에 대응하기 위한 정신문화연구원을 만들어냈어요. 저쪽이 비행기 10대 만들면 우리는 비행기 20대 만들었습니다. 1960년대까지 뒤처졌던 우리의 경제력과 국방력이 1970년을 기점으로 해서 역전됐습니다. 체제 경쟁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지도력으로 대한민국의 완벽한 승리가 두 번째 사상 이념전쟁 시대에 구현됐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과 북한의 국력 차이가 50배 이상 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퍼스트 스테이지, 첫 번째 단계 2년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승만 대통령, 두 번째 2년 전쟁 단계를 승리로 이끈 박정희 대통령. 우리 자유우파 세력이 왜 이승만과 왜 박정희를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는 바로 이러한 이념 전쟁의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 번째 이념 전쟁 단계입니다. 그동안 패배만 해오던 좌파들이 거리투쟁 노선을 진지전 노선으로 바꾼 후에 수십 년간 대가리 쳐박고 두더지처럼 여기저기 땅굴 파고 진지를 구축해서 그 모든 힘을 모아가지고 총력전의 태세로 나서서 광우병 사태를 만들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정권을 훔쳐갔어요. 그렇게 해서 등장한 문재인 좌파 정권이었기 때문에 그 문재인 좌파 정권 5년은 곧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5년이었어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질서가 부정되는 5년이었단 말이에요. 지난 3월 9일 대선에서 이재명이가 선거에 이겼다면 이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속도가 훨씬 가속화됐을 겁니다. 이걸 막아낸 것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걸 막아낸 것이 윤석열 정부예요. 지금 바로 그 3차 이념 전쟁을 우리가 벌이고 있습니다. 정객들이 필요합니까? 전사들이 필요합니까? 이 상황에 자유우파의 정책 대표체라고 하는 국민의힘이 과연 이념 전쟁을 감당할 만큼의 실력과 태도와 철학과 품성들을 갖추고 있습니까? 우리 자유우파의 이 이념 전쟁을 정진석이 같은 자한테 맡기고 안심해도 됩니까? 이것이 제 문제의식이에요. 그 점에서 정객이 아니라 전사가 필요하다는 유건희 선생의 문제의식과도 제가 적극 공감하는 겁니다. 정객들이 아니라 새로운 이념전쟁을 이끌어갈 신주류의 전면적 부상을 도모해야 된다는 유건희 선생의 주장에 제가 적극 공감하는 겁니다. 고성국 칼럼, 정객이 아니라 전사가 필요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방송 잘 보셨습니까? 정권은 바뀌었지만 세상은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상파와 종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진행자는 아직 한 명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방송사의 사장들도 그대로 있습니다. 3년 전부터 고성국TV의 모든 동영상에는 수익 창출을 못하게 하는 노란 딱지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뀐 지금도 고성국TV의 모든 동영상에는 여전히 노란 딱지가 붙고 있어서 방송국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어도 광고 탄압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유우파의 전문방송을 지켜주십시오. 한 달에 10,000원씩 후원하시는 만만회원이 되어주셔서 고성국TV에 힘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생각해봐도 잘못된 걸
없다 아미고가 지킨다. 함께하니 정말 좋구나. 나라 사랑아미고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잘못된 걸 어떻게 하나. 해봤자 소용없다. 가만히 있으면 달라집니까. 한 번도 못 본 나라 오면은 안 되는 세상. 이번엔 우리가 한다. 뭉쳐서 바꿔야 한다. 자유로운 우리의 나라 아차하면 저들의 나라. 어림없다 걱정 없다 아미고가 지킨다.